일단 시작하기 전에 전세 계약도 계약인데 일단 전세를 들어가는 유형부터 좀 제안할게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거 좀 전세로 들어가지 마세요. 특히 신축 빌라는 그냥 깡통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파트 전세 계약만 해도 초보자라면 알고 가야 할 게 정말 많은데 제발 B아파트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전세 살지 마세요. 정 사시고 싶으면 보증금 작게 해서 월세를 좀 더 주더라도 보증금 적게 깔고 월세 사세요. 전세금은 서민분들의 전 재산이잖아요. 일단 소중한 내 재산 날릴 가능성부터 차단하고 만에 하나 당하더라도 적게 당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인생에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이런 거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넣고 수능 시험에도 출제해야 됩니다. 도대체 인생 사는데 미분적분이 뭐가 중요해요? 이런 게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으로 수저 바꾸기 스푼체인지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한 어조로 얘기했죠. 근데 정말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신혼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사회초년생분들이 자금이 모자라면 아파트는 비싸니까 B아파트인 빌라나 오피스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싼 가격에 비해 신축이라 쾌적하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돈이 적으면 적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급적 소형 구축이더라도 방 2개 화장실 하나 복도식 18평 뭐 이런 거라도 되도록이면 아파트를 선택하시고 젊으니까 불편함 좀 감수하면서 신혼부부들은 사랑으로 이겨내면서 그렇게 좀 버티면서 모으세요. 적어도 내가 결혼을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하면서 모아둔 전 재산을 날릴 가능성은 줄어드니까요. 그렇다고 뭐 저기 지방 소도시에 나홀로 아파트나 다 허물어져가는 그런 것도 괜찮다는 건 아닌 건 아시죠? 평수를 줄이더라도 연식이 뒤로 가더라도 수요가 충분히 있는 곳에서 전세를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에 대한 갈아타기나 집을 사시는 분들을 위해 매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온 사회초년생부터 나이가 들어도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르신들까지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싹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전세를 구하고 있다 혹은 곧 전세 계약을 한다 아니면 그냥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현재는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영상 끝까지 보세요. 2번, 3번 보세요. 그리고 영상의 내용은 사실 월세를 구하는 분들이나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도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전세 찾는 법. 전세 구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36에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가 회사에 취직하고 8년차쯤 됐을 때였는데 그때 신혼집 전세 구하려고 부동산에 갔었거든요. 직장생활 8년이나 했었는데 저는 그때 부동산을 처음 가봤어요. 전세를 구하려면 일단 그 동네 보이는 부동산에 가보는 게 방법인 줄 알았으니까 차로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이 보이면 그 중에서 어딜 들어갈까 몇 번을 고민하다가 들어가고 그랬어요. 진짜 무지했었죠. 제가 전세계약 관련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려고 생각하다가 그 당시 제 생각이 나서 당연하게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당시에 나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있겠구나. 특히나 사회초년생이나 처음 신혼집을 찾는 분들은 그렇겠구나 싶어서 일단 기초지만 전세 물건 찾는 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전세를 예시로 설명드릴 거지만 매매나 월세 물건을 찾는 분들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잘 듣고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일단 네이버 부동산을 켭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열면 여기 창에 내가 전세를 구하려는 지역을 검색합니다. 아마 직장 출퇴근을 생각해야 하니까 대략 어느 동네에 전세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검색창에다가 내가 전세 구할 동네를 넣습니다. 저는 그냥 용인시 수지구를 넣어볼게요. 판교나 강남 출퇴근이 용이한 좋은 지역이니까. 자, 이렇게 치면 수지구에 동이 나올 거예요. 수지구는 풍덕천동이 제일 좋죠. 학군도 좋고 상권도 좋고.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조건을 걸어줍니다. 거래 방식에서 전세를 선택해 주시고요. 원하는 가격대가 있으시면 가격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찾는 평형대를 넣어줍니다. 신혼이라 치고 20평대로 해보겠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너무 구축이 싫으면 20년 이내 혹은 25년 이내 이렇게 조건을 걸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에 맞게 조건을 걸어두시고 저는 또 일단 그냥 두겠습니다.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을 걸어둡니다. 300세대 이하는 관리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세대수가 적어서 커뮤니티 시설이나 단지 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수지구는 구축이 많아서 뭐 그게 그거이긴 하겠지만요. 그런데 수지구는 예시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을 검색하실 테니까 일반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세 매물 검색을 클릭하시면 층수나 방, 욕실수, 용자음 없는 집 등 세부사항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하시고 하나 아시면 좋을 팁은 이렇게 상세 매물 검색을 누르시면 각 매물이 있는 단지의 오른쪽 상단에 동그라미가 생기고 숫자가 표시가 되죠. 이게 조건에 맞는 매물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벌써 이 동네에 지금 20평대 전세가 몇 개 정도 있는지 가격은 대략 얼마 정도 하는지가 표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 전세금이 4억 이하로 있다. 그럼 일단 3.5억이 찍혀있는 현대아파트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3개에 있는 매물이 표시가 되고 아까 20평대로 조건값을 걸었으니까 20평대 매물만 표시될 텐데 여기 보면 실제 평수가 나오죠. 7사니까 22, 23평 정도 되겠네요.
예산이 적으면 가격을 낮은 순으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낮은 것부터 나와요. 나쁘지 않네요. 15층 중에 13층에 수리되어 있고 남동향이고,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세부 내용이 나오죠. 월 관리비는 대략 25만원 정도 나오고, 복도식이고, 입주 가능일은 대충 4월 말 정도 되고, 그리고 그 밑에 공인중개사님 정보도 뜨고, 이 밑에 매매, 전세, 월세 개수가 있죠. 이건 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매물의 개수를 의미해요. 혹자는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장님을 찾아서 가야 한다. 그 사장님이 일을 잘하는 사장님이다 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매물을 많이 가진 것보다 나랑 잘 맞고 나를 신경 많이 써주시는 사장님이 좋은 사장님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파악한 상태에서 이 매물이 제일 싸고 괜찮다 싶으면 전화해서 이 전셋집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본 거 하나만 예약하고 끊지 마시고 비슷한 매물, 좋은 가격과 좋은 조건이 있는 집은 다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아파트를 보고 싶다 하시면 다른 아파트도 이런 식으로 예약하시면 되고, 그날 하루 날 잡아서 더 보고 싶다 하시면 시간을 넉넉히 차이를 두고, 보통 넉넉히 2시간 정도 차이를 두거든요. 다른 아파트의 가격 괜찮은 매물을 클릭해보고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여기 오른쪽 메뉴들 중에 중개사라고 써있는 아이콘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지도상에 부동산 사무소 위치와 개수가 떠요. 마우스를 그 위에 갖다 대면 공인중개사무소 리스트가 뜨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선택해서 연락하고 예약 잡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일이 클릭해서 그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확인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지 일일이 파악하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이 기능은 사실 저 같은 투자자들이 전세 뺄 때 참 유용한 기능인데 그건 다른 이야기니까 여기서 넘어가고요. 아무튼 저는 중개사를 클릭해서 확인하는 것보다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린 방법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전셋집 보기부터 가계약까지 절차 알기. 자, 전셋집을 보기로 예약을 한 이후에 절차를 빠르게 한번 훑어드릴게요. 자, 집을 보러 갑니다. 집을 보러 갈 때는 가급적 친구나 지인이랑 같이 가시고요. 초보일수록 혼자 가지 마세요. 잘 모르는데 혼자이기까지 하면 제대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 못하고 어버버하다가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인이나 가족이랑 함께 가시고 가급적 여자친구나 아내가 될 사람과 같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히 부동산에 있어서는 여자분들의 촉이나 감, 눈썰미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 남자분들은 여자분과 함께 가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부동산에 도착할 때는 약속 시간보다 한 2-30분 일찍 가세요. 그럼 사실 내가 집 보러 가는 그 집의 거주자와 부동산 사장님이 이미 시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분 일찍 도착했다고 30분 일찍 보러 간다 하기 좀 그렇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시간을 채워야 하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이것저것 그 동네의 정보나 그 아파트의 정보를 자연스럽게 알려주실 거예요. 거기서 얻는 정보는 진짜 정보니까 큰 도움이 되겠죠.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부랴부랴 도착하면 부동산 사장님은 보러 갈 집 거주자분하고 시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늦으면 안 되니까 바로 집 보러 가자 할 거예요. 그럼 정신없이 집만 보고 나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여유롭게 도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을 보러 가서는 뭘 봐야 할지 모르시겠죠. 제가 이전 영상에 부동산 방문하고 집 보러 가서 뭘 봐야 하는지 2번이나 언급드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단 전세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를 거니까 결로, 곰팡이, 누수, 수압, 층간소음 여부, 집안 곳곳의 파손 상태 등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거주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 보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집만 보고 나와도 나중에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는데 하루에 서너 집 이상 예약하고 보시는 분들은 진짜 기억이 잘 안 나고 어느 집이 어느 집이었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이 유용합니다. 만약 혼자 집을 보셨다면 배우자 될 사람이나 가족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줄 용도로 필요하기도 하고요. 집을 보고 나왔어요. 그럼 다시 부동산 사무실로 가서 사장님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세요. 만약 집이 마음에 든다면 가계약금 보내야 되니까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부동산 사장님께 등기부등본 뽑아달라고 하시고요. 등기부등본도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표제구에는 집 주소 등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갑구에서는 소유권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일구에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부동산 사장님께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달라 하시고 일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좋으니까 거기에 근저당이나 뭔가 있다면 가급적 그 집과 계약하지 마세요. 정말 전세 물건이 없는 지역이 아닌 이상 다른 전세 물건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상 없는 매물을 찾으셨다면 이제 가계약금을 보낼 차례예요.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계약금 앞에 가짜가 붙어 있기도 하고 금액도 몇백만 원으로 크지 않으니까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계약도 엄연히 계약의 효력을 지닙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보내놓고 변심해서 계약을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 가계약금 보낼 때도 신중하셔야 되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가 부동산을 하나도 모르던 시절에 신혼집으로 전세를 구하러 부동산에 갔었거든요. 아는 게 없으니까 부동산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말이라고는 저 결혼하는데 전세 구하러 왔는데요 밖에 없었어요. 신혼부부 전재산인데 계약 잘못하거나 집주인 잘못 만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융자가 없는 집으로 소개해달라고 그랬었어요. 뭐 잘 알지도 못하니까 그게 유일하게 부탁한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 부동산 사장님이 그 당시 거래가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집주인과 잘 아는 사이였는지 융자가 없는 집이라고 소개해주고 집을 봤는데 공실이고 깨끗해요. 그 당시 신도시 준신축이었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는데 저보고 이거 금방 나가니까 잡으려면 빨리 가계약금을 1, 200이라도 보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가계약금 100만 원도 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정말 불인이 중에 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하도 재촉을 하길래 50만 원만 일단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등기부등본을 떼달라고 했죠.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죠. 그때는 제가 정말 무지했으니까. 가계약금을 보내고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근저당이 1억 2천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따졌어요. 근저당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제 전세금으로 근저당 말소하면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준신축이니까 처음에 집주인이 분양받았을 때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거고 그거 남아있는 것일 테니까 내 전세금으로 근저당 말소하고 내가 선순위 임차인이 되면 큰 문제는 없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건 부동산을 좀 아는 지금 생각이고 사실 그런 경우에는 전세가율도 보고 그래야 되지만 어쨌건 뭐 엄청나게 하자가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부동산 사장님한테 왜 거짓말했냐 가계약금 돌려달라 이랬고 부동산 사장님은 집주인이 안 돌려준다 어쩔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50만 원을 날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50만 원을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2,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단위까지 보내기도 하니까 날리게 되면 적지 않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내야겠죠. 자, 가계약금을 보내고 나면 이제 본계약을 위해서 집주인과 본계약 날짜를 협의하고 잔금일, 이사일 등을 협의하게 되는데요. 본계약은 당연히 해당 소유주가 직접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게끔 협의하시고요. 안 된다 못 온다 하면 그냥 계약하지 말고 다른 집 구하세요. 잘 모를 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게 낫습니다. 사실 위임을 하는 게 부정한 행위이거나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 몰라서 불안하니까 그냥 집주인이 안 온다고 하면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하고 계약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 이제 본계약을 작성할 날이 와서 본계약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계약을 하고 나서 본계약 작성일을 따로 잡는 경우가 많지만 집주인이 그 동네에 살거나 바로 올 수 있는 상황이면 바로 본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작성해야 나중에 계약이 파기가 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챙길 수 있으니까요. 바로 작성하는 걸 선호하시는 중개사님도 계세요. 그러니 사실 집 보러 가기 전에 꼭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를 하고 정 기억 못하겠다면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거나 제일 중요한 것들 몇 가지는 적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